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요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후회가 밀려옵니다. 젊었던 시절 목숨처럼 지키고 싶었던 한 사람과의 약속이 어쩌다 제 목을 조르는 아픔이 되었을까요? 그 슬픈 세월의 강을 건너온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한때는 제게 세상의 전부였던 그 사람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왜 제 영혼은 까맣게 타들어가야만 했을까요? 불 꺼진 방 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켜야 했던 수많은 밤들, 그 모든 불행의 시작에는 바로 신우이라는 지독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무서운 그림자는 처음부터 제 삶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차갑고 끈질기게 제 삶을 갉아먹던 그 검은 그림자로부터 저 자신을, 제 이름을, 제 인생을 되찾기까지 처절하게 싸웠던 한 여자의 피눈물 나는 기록입니다.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지는 연애 시절, 남편은 저에게 온 세상이었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이었고 그의 넓고 따뜻한 품에 안기면 하루의 피곤함이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고 앞으로 우리의 날들은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빛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에 눈이 멀어 저는 미쳐보지 못했습니다. 빛나는 남편의 등 뒤에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 길고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견례 자리, 어색하고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처음 만난 신우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은 어떤 빈틈도 보이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귓가에는 살짝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차가운 눈빛까지는 닿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저를 쳐다보는 신우이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물건값을 매기듯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그 시선에 저는 벌거벗겨진 것처럼 부끄럽고 불편했습니다. 애써 웃어 보였지만 얼굴 근육이 떨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소리가 울렸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에 겪는 작은 일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불안한 마음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신혼의 단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익숙한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양손에 반찬통을 가득 든 신우이가 마치 자기 집에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동생네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너희들 밥은 잘 챙겨 먹는지 궁금해서 들렀다는 다정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우이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안다는 사실보다 아무렇지 않게 누르고 들어왔다는 행동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신우이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우리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찾아올 때마다 이유는 항상 걱정돼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제 평화로운 일상을 망가뜨리는 날카로운 칼과 같았습니다. 신우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매서운 눈으로 집 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소파 위에 놓인 쿠션이 삐뚤어진 것, 싱크대에 물방울이 묻어있는 것, 빨래에서 나는 섬유, 유연제 냄새까지 신우이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올케는 집을 왜 이렇게 춥게 해놔? 남편 퇴근하고 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라며 타박을 주었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곤 반찬이 이게 다야? 우리 불쌍한 동생 뭐 먹고 살아? 신우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가슴에 상처를 냈고 그 상처는 아물 틈도 없이 덧나기만 했습니다. 신우이가 다녀간 후 집안에 진하게 남은 향수 냄새는 며칠 동안이나 제 신경을 괴롭혔습니다. 남편에게 힘들다고 말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누나가 원래 좀 꼼꼼하고 정이 많아서 그래, 다 너희들 잘되라고 챙겨주는 건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해? 라는 남편의 말은 제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신우이의 깊은 뜻도 모르는 속 좁고 예민한 아내가 될 뿐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저는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우이는 더 대담하게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신우이는 남편을 평생 돌봐야 할 동생으로 여기면서 동시에 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여름휴가 계획부터 거실에 걸 그림을 고르는 작은 일까지 모든 것이 신우이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다정하게 TV를 보고 있는데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신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데 올케가 밥은 제대로 챙겨주니?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고 제가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부족한 아내인 것처럼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누나의 지나친 간섭을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나의 말을 더 잘 듣는 어리석은 아들이었습니다. 분명 저와 이야기하던 일들도 어느새 신우이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 뜻대로 결정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신우이가 보낸 감시관 아래서 눈치만 보며 사는 하숙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아내라는 자리는 이름뿐이었습니다. 그 집을 나서는 제 등 뒤로 남편의 절박한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여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었던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이의 따뜻한 온기, 그리고 손에 든 차가운 서류 가방의 무게만이 현실이었습니다. 친정집 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나직은 목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저와 아이의 해숙한 얼굴을 본 어머니의 얼굴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를 부엌으로 이끈 어머니는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에 뜨끈한 된장찌개, 저는 꾸역꾸역 밥을 목으로 넘겼습니다. 눈물과 함께 삼키는 밥이 이토록 쓰라린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어릴 적 방 낡았지만 포근한 이불 속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제가 살아서 이곳에 돌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예상대로 남편과 신우이의 연락이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 했습니다. 당장 들어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당신 부모님은 무슨 죄냐. 애를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된다. 그의 모든 말 속에는 여전히 신우이의 입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더 교묘했습니다.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옳게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너무 동생을 아끼는 마음에 옳게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네. 우리 다시 좋게 이야기로 풀자. 그 가식적인 사과 뒤에 숨은 칼날을 저는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문자에 답장하지 않자 신우이는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철없는 며느리라고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은 단호하게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들이 회유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에는 남편이 저를 상대로 낸 이혼 반소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의부중이 심해 신우이를 의심하고 괴롭혔으며 아이를 볼모로 삼아 가정을 파탄낸 주범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에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제 변호사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증거가 없는 쪽이 원래 더 시끄러운 법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증거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첫 대면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수척했고 그 옆에 앉은 신우이는 도끼를 가득 품은 채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조정실에 마주 앉았을 때 신우이는 판사 앞에서도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생네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린 올케가 살림이 서툴러서 조금 도와준 것뿐인데 저렇게까지 오해하고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세울 줄은 몰랐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그녀의 연기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신우이의 말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거들었습니다. 그때 제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아온 증거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신우이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왔던 날짜와 시간이 빼곡히 적힌 수첩, 생활비를 받을 때마다 제가 느꼈던 모멸감을 기록한 일기,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우이의 폭언이 담긴 여러 개의 녹음 파일. 녹음기에서 신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조정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올케는 애 하나 제대로 못 보냐, 우리 불쌍한 동생 뭐 먹고 사냐, 라는 타박부터 아직 돌도 안 된 제 아이에게 맘대로 음식을 먹이며 저를 유난 떠는 엄마로 몰아세우던 그날의 대화까지. 신우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굳은 얼굴로 녹음 내용을 끝까지 들은 뒤 남편을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는 아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까? 아내를 보호해야 할 남편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힘들었지만 동시에 제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작은 식당에 일을 구했습니다. 뜨거운 김치찌개를 끓여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아이에게 맛있는 간식을 사주고 예쁜 옷을 사입힐 때의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신우이에게 생활비를 받았으며 느꼈던 비참함은 이제 없었습니다. 아이는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낯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몇 번이고 되새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마지막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담담한 마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는 이혼을 허락하며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 제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남편과 신우이의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된다며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판사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만난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복도 저편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남편과 신우이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과거의 아픔이 남긴 희미한 잔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새로운 집으로 향했습니다. 보증금이 부족해 구한 작고 낡은 아파트였지만 그곳은 온전히 저와 아이 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벽에 페인트칠을 하고 작은 화분에 방울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그림책을 읽고 아이가 잠들면 저는 조용히 제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지나온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후회와 아픔으로 가득했던 결혼 생활, 그 속에서 꺼져가던 제 영혼. 하지만 저는 그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제 이름을 되찾았고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겪어야 할 어려움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이가 있고 제 안에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삶을 갉아먹던 검은 그림자로부터 제 자신을 되찾기까지 처절하게 싸웠던 한 여자의 피눈물. 나는 기록이자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